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하나,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그는 13년간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펀드 규모를 무려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그는 복잡한 경제 예측 대신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도 월스트리트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심루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의 투자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피터 린치. 정말 유명한 분이죠? 그가 운용했던 마젤란 펀드, 이게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2%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29.2%.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인데 이걸로 자산이 770배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770배? 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린치가 전문가보다 오히려 우리 같은 뭐랄까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그가 강조했던 성공 투자의 핵심 원칙, 그리고 꼭 갖춰야 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시각에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피터 린치의 철학이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영감을 주는 이유가요. 복잡한 금융 이론이나 예측 모델 이런 것보다는요. 상식, 그리고 성실한 노력, 이걸 강조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상식이요? 네. 투자가 무슨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기회를 잘 발견하고 꾸준히 참고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의 접근 방식 자체가 투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피터 린치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거요? 아는 것에 투자하라. 네, invest in what you know. 이게 언뜻 들으면 내가 자주 쓰는 물건, 좋아하는 브랜드 주식 사면 되나?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의 그 엄청난 성공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의미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원칙의 진짜 속뜻 뭘까요? 맞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쇼핑몰을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눈에 띄는 제품이나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의미도 맞아요. 네네. 린치 본인도 실제로 아내가 써보고 만족했던 레그스 스타킹, 그 엘리지요? 아, 레그스 스타킹. 네. 그리고 딸들이 막 좋아했던 갬 매장 옷들, 또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줄 서서 사 먹던 던킨 도너츠, 이런 아주 평범한 경험 속에서 그 유명한 심루타, 즉 텐베거죠. 10배 오르는 대박 종목을 실제로 발굴했으니까요. 와, 정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기회들이네요. 네, 말씀하신 안다는 게 단순히 들어봤다거나 내가 써봤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투자 결정까지 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린치가 말하는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점일 뿐이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 시작점. 네, 그는 일상적인 관찰에서 얻은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정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조사와 분석? 네, 예를 들어 던킨 도너츠 경우만 봐도 그냥 도넛 맛있네? 아니면 사람들 줄 많이 서네? 이런 인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 매장을 가보고 분위기도 살피고 또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회사의 성장 전략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같은 걸 아주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야말로 노동집약적인 발품 팔기. 이걸 마다하지 않은 거죠. 와, 정말 발로 뛰는 조사를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린치가 말하는 아는 것이란 게 단순한 친숙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되 깊이 있는 이해와 냉철한 분석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경험적 우위와 분석 능력까지. 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직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린치 본인이 가장 경계했던 투기랑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투자의 출발점이지 결승선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경험적 우위를 활용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분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린치가 개인 투자자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그러니까 자금이나 정보력에서 훨씬 앞서는 기관 투자자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린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아주 명백한 구조적인 한계들, 이걸 정확히 간파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그 한계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낼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기관의 한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첫째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시간 제약? 네,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분기별 아니면 길어야 1년 단위의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아, 그렇죠. 실적 압박.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훌륭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빼야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당장 다음 달, 다음 분기 수익률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롭죠. 충분한 여유 자금만 있다면, 그러니까 린치가 그렇게 강조했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 되는 비상자금, 이것만 있다면 시장이 폭락해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업 주식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시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개인의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확실히 단기 실적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점, 개인이 갖는 큰 이점이네요.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어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규모의 제약입니다. 규모. 규모의 제약. 펀드 규모 말씀이신가요? 네. 수십조 원 이상을 굴리는 그런 거대 펀드는 자산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한 소형주에는 사실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 그렇죠? 그들이 어떤 특정 소형주를 사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주가가 확 뛰어버리고요. 또 나중에 팔려고 해도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는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요. 코끼리는 몸을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처럼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소규모 자금으로 훨씬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거들떠보지 않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할 기회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아, 기관은 놓치지만 개인은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린치 본인도 마젤란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런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게 은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렇군요. 시간과 규모의 제약, 듣고 보니 정말 개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정보력만큼은 기관이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온갖 데이터며 분석 보고서를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세 번째인데요. 바로 정보와 인식의 자유라는 측면입니다. 정보와 인식의 자유요? 네, 물론 정형화된 데이터 접근성 면에서는 기관이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린치는 스트리트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스트리트렉?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아니면 일상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기관의 레이더망에 잡히기 전에 생생한 정보나 어떤 변화의 조짐을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의사인데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의료기기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네. 혹은 내가 자주 가던 동네 식당 체인이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엄청 늘었다. 이런 변화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보다 내가 먼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린치가 말한 아는 것에 투자하라의 또 다른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나 생활 반경 안에서의 어떤 엣지, 우위를 활용하라는 거죠. 와, 스트리트렉. 개념 자체가 정말 흥미롭네요. 기관의 정형화된 정보보다 개인의 생생한 경험이 더 빠를 수 있다니. 그렇죠. 마지막으로 린치는 전문가들의 복잡한 분석보다 오히려 개인의 단순함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넷째, 단순함의 힘입니다. 린치는 경제 전체를 예측하거나 금리 방향, 시장 등락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그냥 시간 낭비라고 봤어요. 시간 낭비다. 네, 그런 복잡한 예측 모델에 의존하는 전문가들을 심지어 헛똑똑이, 노이럴이라고 부르면서 경계하기까지 했죠. 헛똑똑이. 하하하.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예측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냥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가? 경쟁력은 있나? 앞으로 돈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그런 복잡한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딱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시간, 규모, 정보인식의 자유, 그리고 단순함의 힘까지. 와, 듣고 보니 기관 투자자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제약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개인이 가진 구조적 강점들이 생각보다 정말 강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점들을 잘 살려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개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나 도구는 무엇이라고 린치는 강조했을까요? 린치가 강조한 성공 투자의 필수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바로 심리적 강인함, 합리적인 분석 도구, 그리고 유연한 포트포리오 관리.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겁니다. 심리, 분석, 관리.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보죠. 첫 번째, 심리적 강인함, 즉 배짱.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용감하게 뛰어들어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린치가 말한 배짱은 뭐 묻지머식 무모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IQ, 즉 지능지수보다 오히려 인내심, 냉정함, 열린 마음,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 이 배짱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어요. 인내심, 냉정함, 배짱. 네, 여기서 배짱은 철저한 기업 분석과 이해에 기반한 준비된 용기를 의미합니다. 준비된 용기? 예를 들어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확신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가가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같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 공포에 질려서 같이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런 강철 멘탈 혹은 배짱,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린치는 이 배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정적 준비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재정적 준비요? 돈? 네.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라고 조언했죠. 비상자금? 네. 그래야 갑자기 뭐 실직을 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을 때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그런 강제 매도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정적인 안전판이 심리적 안정감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네네. 또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단기 등락을 예측하려는 시도, 이거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봤어요. 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심리의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가 심리적 안정감의 바탕이 된다는 점, 이거 정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필수 요소는 합리적인 분석 도구라고 하셨어요. 아는 것에 투자하되 감이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린치는 아는 것에서 얻은 통찰을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으로 검증하는 과정, 이걸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죠. 특히 그는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줄여서 GARP라고 하죠. 이 GARP 전략을 선호했는데요. 이걸 판단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PEG 비율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PEG 비율, 좀 생소한데요? 그게 뭔가요? PEG는 주가 수익 비율, PER 아시죠? 네, PER은 들어봤어요. 그 PER을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로 나눈 값이에요.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다. 네,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PEG 비율이 1보다 낮으면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 가능성.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PER이 20배인데 연간 이익 증가율이 30%다. 그러면 PEG는 20 나누기 30이니까 약 0.67이 되죠. 0.67? 네, 1보다 낮으니까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PER이 15배로 낮아 보여도 이익 증가율이 10%에 불과하다면 PEG는 1.5가 되잖아요. 네, 1.5. 그럼 상대적으로 고평가일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린치는 PEG가 0.5 이하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와, 0.5 이하면
물론 PEG 하나만 보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성장성과 가격의 균형을 살피는데 아주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까지 고려해서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법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또 강조한 분석 포인트가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린치는 기업의 재무 상태, 특히 대차대조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대차대조표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그러니까 뭘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또 자본, 순수한 자기 몫이죠. 이걸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핵심이거든요. 네. 마치 기업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지, 빚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기업의 건강검진표?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이런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인 없이 투자하는 건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같다고 본 겁니다.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의 중요성, 어렵더라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관리였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린치의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그게 있죠. 잡초는 뽑아내고 꽃에는 물을 주라.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잡초는 뽑고 꽃에는 물을 주라. 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반대요. 어떻게 하죠? 수익이 조금 단 우량주, 그러니까 꽃이죠. 이건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요. 반대로 손실이 커진 부실주, 잡초죠. 이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심지어 물타기까지 하는 거죠. 아, 정말 뜨끔한 지적이네요. 저도 약간, 네. 하하, 그래서 린치는 철저히 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즉, 기업의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처럼 투자했던 그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망가진 기업, 잡초죠. 이런 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 네, 반면에 여전히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 꽃이죠. 이런 건 성급하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늘려서, 즉 물을 주어서 더 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물을 주어서 키워라.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결국 소수의 크게 성공한 이 꽃들이 견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번 사서 오래 묻어두는 바이앤홀드 전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린치의 방식은 단순히 사고 잊어버리는 buy and forget, 그런 수동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는 펀드 매니저 시절에요. 1년에 500개가 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탐방하고 끊임없이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분석했어요. 1년에 500개요? 와. 네, 그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였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묻어둔 게 아니라 사고 꾸준히 점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고 점검한다. 바이앤 모니터.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사업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관리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잡초인지 꽃인지 계속 갖고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성공 투자의 비결은 결국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지식과 경험, 예를 들어 내 직업이나 취미 생활 속에서 얻는 그런 통찰력을 적극 활용하는 데서 시작한다. 네, 시작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철저한 기업 분석과 재무 상태 확인이라는 숙제, 이걸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숙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갖기 어려운 장기적인 안목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꾸준히 점검하며 잡초는 솎아내고 꽃은 키워나가는 관리,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린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요. 투자의 성공이 무슨 시장 예측 능력이나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부단한 탐구와 노력,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뎌내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 자신의 내면, 즉 인내심과 배짱에 달려있다. 이 점입니다. 내면에 달렸다. 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구조적으로 갖기 어려운 그 시간과 인내심이야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다. 이걸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시간과 인내심, 개인의 무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혹은 직업 현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열정을 쏟는 취미 활동 속에서 남들은 미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고 잘 알려진 그런 잠재력 있는 투자 아이디어 혹시 없을까요? 내 주변의 투자 아이디어? 네, 피터 린치가 동네 던킨 도너츠에서 십루타의 가능성을 발견했듯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 자신 안의 경험과 통찰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